최근 요르단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이 중동의 작은 나라는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룬 것이 아닌 한 외국의 도움으로 역사를 새로 썼다는 점에서 더욱 큰 감동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외국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경기장 바깥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드라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순간. 그리고 조용히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준 나라.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요르단은 한국을 향해 형제라 부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요르단 유소년 축구 코치 하산 알자이르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감동의 전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1초가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산 알자이르입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1시간쯤 떨어진 작은 마을, 해질녘이면 붉은 먼지가 황금빛 태양에 반사되어 마치 사막이 숨을 쉬는 듯한 그곳에서 저는 25년 넘게 유소년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 평범한 코치입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제가 겨우 3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공구 상자를 들고 정비소로 향했고 해질 무렵이면 온몸이 기름때에 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밥을 해본 적도 머리를 빗겨준 적도 없던 그분은 서툰 손으로 밥을 짓고 말없이 제 책가방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저는 자주 울고 자주 배고팠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만큼은 세상이 덜 무서웠습니다. 저에게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아이들에게 공을 가르치며 품게 되는 마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진 것 없어도 꿈꿀 수 있다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53이 된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저 공 하나로 버텨온 날들이었습니다. 그 공은 단지 가죽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의 불씨였고 저에게는 목숨 대신 붙잡아야 했던 신념이었습니다. 사실 요르단은 아랍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지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주변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부유한 나라들과 달리 우리에겐 자원도, 돈도, 심지어는 넉넉한 비도 없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는 축구공 하나 사는 것도 이토록 어려울까?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마을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비공이셨고 이웃의 가장은 농부였고 아랫집 할머니는 매일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하소연하셨죠. 그런 환경에서 축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도망길이자 희망이라는 단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요르단의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는 건 단지 공을 차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끼니를 잊지 못해 학교 운동장을 바라만 보던 날도 있었죠. 그날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운동장 모서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친구가 달려오더니 묵은 빵 반쪽을 건넸습니다. 말없이 빵을 받아 물없이 넘기던 순간 공 하나가 제 앞에 굴러왔고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너도 같이 할래? 그때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비록 나라가 가난하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만큼은 빛날 수 있다고. 아니, 꼭 그래야만 한다고.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겪지 않았지만 전쟁은 언제나 다른 얼굴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폭탄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빵값이 2배가 되는 속도는 아이들의 성장보다 빨랐고 수도는 예고 없이 끊겨 저녁마다 물을 받기 위해 아이들이 양동이가 들고 나가곤 했죠. 이라크에서 넘어온 난민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중엔 부모를 잃은 아이도 있었고 전쟁터에 간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도 있었죠. 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서로의 언어를 모르면서도 축구공 하나로 소통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축구는 이 아이들에게 단순한 공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감각이었고 세상이 아직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저희 나라의 운동장은 구멍난 그물망과 갈라진 흙바닥 투성이었고
비가 오면 공보다 진흙을 더 많이 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운동장을 떠나자마자 침묵이 찾아오고 다시 현실 속으로 끌려가야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축구를 통해 우리는 늘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언제나 너무 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주 물었습니다. 과연 우리도 월드컵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 믿은 적은 없었습니다. 월드컵은 부유한 나라의 이야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고 저 역시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노력하면 꿈은 이뤄진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안 깊은 곳엔 언제나 현실이라는 벽이 버티고 있었지만요. 여기서 제 어린 시절의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축구 코치가 될 수 있었는지를요. 제가 13살이던 해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시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식료품 가격이 뛰었습니다. 난민들이 하나둘 우리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학교 운동장은 반으로 나뉘어 난민 아이들과 번갈아 써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신발이 다 해진 줄도 모르고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만이 전쟁의 기운이 스며든 공기를 잠시나마 잊게 해줬으니까요. 그러다 19이 되던 해 아버지의 구식 라디오에서 들려온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요르단 월드컵 예선 탈락. 저는 그때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같은 나라도 언젠가 월드컵에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담배만 피우다 기다리던 대답 대신 굳은 손으로 제 어깨를 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게 해라.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어린 적부터 꿈꾸던 축구선수의 길을 뒤로하고 아이들의 뒷모습을 따라 뛰는 그림자 같은 코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코치가 된다는 건 마음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가의 지원도 정식 자격도 제겐 없었습니다. 그저 운동장을 떠나지 못한 청년 한 명이 아이들 옆에서 거기 아니야 왼쪽 이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처음엔 사람들도 비웃었습니다. 네가 무슨 코치야. 그럴 거면 군인이나 하지. 그래야 돈이라도 벌어. 돈도 안 되는 일에 왜 너의 인생을 걸어. 그런 말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는 공 하나를 꼭 껴안고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정식 코치가 되기 위해 축구협회 문을 수차례 두드렸지만 돌아온 건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다는 냉담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마을 청년 몇 명은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배워서 코치 도와줄게요.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함께 낡은 볼펜으로 훈련 계획표를 적고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컴퓨터로 전술을 공부했습니다. 전기는 자주 끊겼지만 아이들을 위한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소리 없이 가장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버스 정비공으로 일하셨습니다. 손톱끝마다 기름때가 박혀 있었고 그 손으로 제 얼굴을 쓸어주시던 기억은 제게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 분이었기에 자신이 아픈 줄도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 간 것은 돌아가시기 겨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간경화였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은 퍼져 있었고 저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진통제를 물처럼 삼켜가며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제 훈련장을 지켜보셨다는 것을요. 병실에서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제 훈련 얘기를 들려드리면 살짝 웃으셨지만 그 미소마저도 금세 고통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병실에서 잠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옳다 끝까지 해라. 아버지는 너를 응원한다.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제겐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가셨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분의 삶이 결코 평화롭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밤 고아가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라디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라디오는 여전히 잘 작동했고 마침 그날 스포츠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랍팀 하나가 유럽 강팀과 맞서 싸우다 아쉽게 패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없이 라디오를 껐고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젠 제가 그 아이들을 세계로 보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저 라디오 속 뉴스에 나오게 하겠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하나 둘 모아 운동장을 빌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훈련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공 하나, 헌 운동화 몇 켤레, 그리고 바람막이 대신 두른 낡은 수건. 처음엔 다들 장난처럼 여겼지만 아이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코치님, 저 다음에도 또 와도 돼요? 그 한마디에 저는 버텼습니다. 낮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잇고 밤엔 훈련 매뉴얼을 홀로 공부했습니다. 해외 프로팀 훈련 영상을 몰래 저장해 오래된 컴퓨터 작은 화면으로 눈이 아프도록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영어를 몰라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은 선수들의 발 움직임만 눈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무렵 드디어 제가 만든 팀이 아마추어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 참가한 대회에서도 계속해서 꽤 괜찮은 성적은 받았죠. 그제야 축구협회에서 지도자 등록을 해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비로소 저는 공식 코치라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저는 축하 파티 대신 혼자 집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라디오를 틀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한 발자국은 뗐어요. 이제 저 아이들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축구 유니폼 하나 변변이 없는 아이들이었기에 시장 뒷골목에서 기증받은 옷들을 모아 밤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옷들을 꿰매며 이 아이들이 언젠가 이 유니폼을 벗고 국기를 가슴에 단 유니폼을 입게 되길 바랐습니다. 공식 코치가 되었지만 열악한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엔 축구공이 물에 젖어 무게가 2배가 되었지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닐봉지를 겹겹이 씌워 공을 감싸고 진흙탕이 된 운동장에서 구르며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햇살이 가장 강할 땐 아이들이 어지러워 쓰러질까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없이 흙먼지 나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은 웃었고 저는 그 웃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 한 명이 조용히 제게 와서 말하더군요. 코치님, 저는 집에 밥이 없어요. 운동 끝나고 일하러 가야 해요. 그날 저는 제 도시락을 나눠주었고 그 아이는 눈을 피하며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 하나 응원하지 않아도 그저 아이들이 언젠가 진짜 잔디 위를 뛰게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제가 코치를 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요르단 대표팀은 늘 2차 예선 혹은 플레이오프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축구 대신 다른 꿈을 꿨고 저 역시 코치 자리를 그만두려 했던 때가 있었죠. 그러던 올해 2025년 또다시 월드컵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TV 앞에 모여 대표팀 경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이라크를 이기면 우리가 월드컵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정말 그들이 다른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을까?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과 다르게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그건 요르단이 이미 조별 예선을 마치고 대기하던 상황에서 남은 한 자리를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였습니다. 우리의 손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제 다른 나라 대한민국의 발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 마을은 작은 축구장 하나처럼 변했습니다. 커피숍, 식료품점, 심지어는 이발소에서도 모두 같은 화면이 틀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초조하게 TV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게는 TV가 없었지만 스마트폰을 창가에 올려두고 모두가 함께 봤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작은 라디오를 귀에 대고 경기를 중계했고 가게 주인은 이건 모두를 위한 경기라며 무료로 커피를 나눠줬습니다. 그날만큼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 같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전이 지나고도 팽팽한 0대0. 모두가 숨죽인 채 혹시나와 역시나 사이에서 애를 태우고 있을 때
63분 한국의 김진규 선수가 오른발로 찬 공이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할아버지는 손을 번쩍 들며 댔다. 해냈다. 고 외쳤습니다. 누군가는 자동차 경적을 울렸고 누군가는 한국 국기를 프린트의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그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라는 단어가 형체를 가진 순간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국명이 아닌 빛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엔 우리를 모른 채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자신의 이익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뛰어준 한국 선수들을 보며 사람들은 눈물로 말했습니다. 저게 진짜 형제다. 그 골이 터진 순간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한 골로는 안 돼. 이라크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 순간부터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손을 모은 채 TV를 노려봤습니다. 그 짧은 30분이 마치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후반 막판. 한국이 다시 한번 빠른 역습을 이어갔고 이번엔 한국의 오형규 선수가 침착하게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 막판 추가골이 터지니 결과는 2대0. 경기가 끝나자 해설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요르단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 저는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월드컵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번 대표팀 명단에 제 오랜 제자 중 한 명, 유세프의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맨발로 진흙 위를 뛰던 그 아이가 이제는 요르단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유세프를 처음 본 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날도 무더운 오후였죠. 해가 사막 위로 뉘엿뉘엿 기울고 먼지와 열기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답답하던 날이었습니다. 운동장 옆에서 낡은 샌들을 질질 끌며 서성이는 한 소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운동장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여기서 축구해도 돼요? 한 손엔 구멍난 축구공, 다른 손엔 어린 여동생의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눈빛은 말랐지만 이상하게 단단했고 말투는 조용했지만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 아이가 그날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시고 아버지는 몇 해 전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겨우 5살이었고 유세프는 동생의 작은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세프는 여동생과 함께 매일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비가 와도 모래폭풍이 몰아쳐도 누구보다 먼저 와서 공을 닦고 운동장을 정리하던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다 오는 시간이면 그는 이미 2시간쯤 개인 훈련을 끝낸 뒤였습니다. 한 번은 훈련 중 무릎이 심하게 까졌습니다. 살이 벗겨져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유세프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무릎을 털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코치님, 진짜 선수들은 이 정도는 참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돌아서서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아이의 다리보다 먼저 무너진 건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세계 무대에 서야 한다. 이 아이 하나만큼은 절대 이 사막에 묻히게 두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진짜로 월드컵 무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경기장에 선 그의 얼굴을 TV 화면 너머로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아버지의 라디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가르치던 아이가 월드컵에 나갑니다. 그때 제 옆에 앉은 12살 무함마드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코치님, 우리나라가 진짜 가요? 월드컵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거든요. 경기가 완전히 끝나고 우리 마을엔 폭죽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국기를 손에 들고 거리를 달렸고 아이들은 고마워요, 코리아. 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을엔 코리아라는 단어가 아이들의 입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일 뿐 아니라 축구까지 정의롭다고요. 심지어 언론들은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일간지는 대한민국 자신의 이익이 걸리지 않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요르단의 길을 열었다. 이것이 진짜 스포츠맨십이다. 라고 말했고, 카타르 알자지라는 요르단이 꿈꾸던 무대를 한국이 대신 열어줬다. 아시아는 지금 새로운 형제를 만났다. 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의 축구는 기술을 넘어선 도덕적 책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닌 정의의 편에 선 나라, 이익보다 의리를 택한 민족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랍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동과 아시아의 리더는 오일머니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뛸 줄 아는 한국이다. SNS에서는 땡큐 코리아 해시태그가 하루 만에 수십만 건을 돌파했고, 어떤 요르단 학생은 손으로 직접 그린 한국 국기 그림을 들고 한국에 감사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그림은 몇 주 후 한국 대사관에 전해졌고, 대사관 직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오는 진심을 보니 이런 게 외교보다 강한 우정이라는 걸 알게 되네요. 우리 요르단 사람들은 그날 한국에 빚을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한국이 해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한국은 골을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월드컵으로 데려다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시작한 이후 계속되는 도전 끝에 실패했던 그 문을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요르단 전역에는 한국 국기가 바람에 휘날렸고, 거리에는 땡큐 코리아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뜨거운 감사가 우리의 가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제 손엔 오래된 축구공 하나가 들려 있었죠. 아버지, 해냈어요. 그 아이들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건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한국의 축구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에게 한국은 먼 나라가 아니라 고맙고 따뜻한 가까운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축구장에 섰습니다. 여전히 잔디 대신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이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몇 년 후 월드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다음 월드컵에선 그들이 직접 골을 넣을 차례니까요. 지금까지 한국 덕분에 월드컵 진출을 하게 된 요르단의 하산 알자이르 씨 사연이었는데요. 월드컵 진출한 요르단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